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기학 그 1장과 2장의 문제를 제가 올린 거를 보고서 어떤 학생이 그 2장의 내용은 제가 우리 교재, 유기학 조병태 교수가 쓴 우리 책 교재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1장의 내용은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즉, 미트나 이런 유격 강사들에 대한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대한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갖고 제가 PPT 설명하지 않은 1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PPT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학에서 저는 항상 사이언스부터 강의를 하죠. 그죠?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지난 2장을 설명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이언스가 뭐라고요? 지식, 암,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그렇게 막연한 지식, 암이 사이언스를, 즉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워킹 디피니션을 정의하겠습니다. 보통 사이언스에 대한 디피니션은 지식, 암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워킹 디피니션, 즉 뭐예요? 워킹이 뭐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정의는 뭐라고 내렸어요? 객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 즉 객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혹은 관찰 이런 것들이겠죠. 만약에 인문사회과학이라면은 나름대로 뭐 사색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전읽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사회과학이라면 뭐겠어요? 뭐 사회적 통계,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빅데이터도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을 통계학적으로 분류해서 사회학이 나왔던 거로 기억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오른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 결정이 형성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어떤 통계에 의해서 결정한 거죠. 그것처럼 워킹 디피니션에 의해서 자연과학인 쪽의 과학은, 자연과학은 즉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자연과학적인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도 하지만 화학에서는 어떻게 다룬다 그랬어요? 일반학에서 화학의 정의가 뭘로 설명되어 있었습니까? 물질의 과학으로 설명되어 있었죠. 물질의 과학은 뭐였어요? 물질은 뭐예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좀 더 일반학 책에는 세분해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통해서 그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화학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 워킹 디피니션은 어떻게 정했냐면은 트랜스퍼 페노메나 오브 밸런스 쉘 일렉트론. 밸런스 쉘이 뭐예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유효가 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에 트랜스퍼 페노메나, 이동 현상을 얘기한다. 즉 화학에서는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이온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나눈다. 뭐 그런 쪽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런 물질의 과학을 다루는 화학적인 분야에서 우리들은 유기화합물을 다루고 있어요.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것이 유기화학이에요. 자, 이 유기화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합물과 대별되는 무기화합물이 있죠. 즉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기화합물이다라고 통상 그전에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1828년에 독일의 화학자 벨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가 아닌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얻었어요. 즉
이렇게 보면 리드시아네이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만들어내고 이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열해서 우레아를 만들었어요. 우레아라는 게 뭐예요? 요소죠, 요소. 여러분들이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줌 요자예요. 오줌 요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줌 요자, 오줌 성분인 것을 우레아라고 하는데 그 우레아는 오줌은 누가 넣어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 뷰엘러가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열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의 오줌이 아닌 동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합성으로 오줌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줌 성분을. 그래서 이때까지 1828년까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부터 얻어지는 화합물을 유기화물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바뀌었다. 그래서 서서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죠. 1828년에서 한 20여 년이 지난 1850년대에서는 유기화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유기화물이 아니라 탄소화합물을 유기화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탄소화합물을 유기화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배우는 유기화학에서 다루어지는 원소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 수많은 100여 가지의 원소가 있지만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원소는 한 10개도 채 안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탄소, 5족의 질소, 6족의 산소 물론 7족의 프로로도 다 포함되지만 이렇게 CH 그죠? O, N, 할로겐 그리고 이제 3주기에 있는 이런 원소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론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루이스 산내의 촉매 성분으로서 이제 많이 역할을 할 거고 이 7쪽에 있는 원소들은 불활성 기체 할로겐족으로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이것이 붙은 화합물들은 실은 탄소 화합물도 있지만 탄소가 아닌 것들로 해서 무기물의 원소이기도 하고 유기물의 원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기에서 다루어지는 원소는 이것처럼 한 10여 개밖에 안 된다. 주 성분은 CHNOSP 정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몇 개 안 되는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기화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기화물은 의식주에 많이 쓰여요. 의약품, 생활성 물질, 화장품, 비누, 그 다음에 식품, 천연 섬유, 농약, 염료 등도 있는가 하면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 합성 섬유면 폴리에스터 섬유 있죠? 여러분들 양복지 중에 요즘에는 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쓰죠. 왜? 너무 빨리 닳기 때문에 합성 섬유를 섞어서 써요. 모직을 쓰더라도. 그리고 고무, 합성 고무. 자동차 타이어가 합성 고무죠. 그거 외에 전자재료 분야에 요즘에 전자재료의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반도체 체제 공정은 어떻게 보면은 화학 공정의 하나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A, 2A 이쪽에 와서 3A, 4A, 5A 이렇게 A로 표시된 것이 주적 원소죠. 한편 여기 3B, 4B, 5B 표시된 B족이 B라고 표시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전위 원소족이죠. 자, SUP 나오지만 여기가 DO비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두 줄 있죠? 란탄족과 악티늄족. 여기에서 무슨 족? F오비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F오비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가 S전자, P전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에 나오는 전기율표의 분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D오비탈, F오비탈에 나오는 것들은 무기원소들이 주로예요. 유기원소들은 주로 S오비탈, P오비탈. 물론 금속에서 1족과 2족에 있는 것은 S오비탈과 P오비탈만 표시되고 여기 3B, 4B 나오는 전위원소, 전위금속이겠죠. 그것들은 D오비탈 나오고 란탄족과 악티늄족이 F오비탈이 나오는 오비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SO전자와 P전자로
p 오비탈이 있는 거로 표시됩니다. 여기 보시는 경우로 K 껍질 속에는 오직 s 오비탈만 존재한다. 즉 1주기에는 s 오비탈만 있다. 2주기 L 껍질인 2주기부터 s와 p 오비탈이 존재한다. 3주기에 나중에 보면 d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렇게 4주기에 뭐가 존재해요? f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주기에는 s 오비탈만 있고 2주기에는 p 오비탈이 나오기 시작했고 3주기에 d 오비탈이 나오기 시작했고 4주기에 f 오비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기율표에 3주기에 나오는 것은 3주기부터 d 오비탈이 있는 거죠. 자, 한편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이 두 개의 전자, 즉 S전자에 두 개만 들어가 있죠. 전자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껍질 속에는 S전자에 두 개, P전자, P 오비탈, PX, PY, PZ 세 개의 오비탈 속에 한 오비탈에 몇 개? 각각 두 개씩 해서 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옥테트 룰이다. 한편 세 번째 껍질 속에 무슨 오비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 나와요. D 오비탈은 뭐를 표시해요? 10개의 전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5개의 오비탈이니까 S 하나, P 셋, D 다섯. 이제 F 오비탈 네 번째 이제 궤도 함수에 네 번째 궤도에 F 오비탈 나오면은 몇 개의 거기는 1, 3, 5, 7, 7개의 F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럼 거기 14개가 있겠지. 그러면 3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어려워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요. 무기원소에서는. 다행스럽게 우리같이 산수 못해는 사람들은 S에 2개, P에 6개 해서 8개의 전자만을 다루는 것만 해도 유교하게 머리가 아파요. 그쵸? 근데 무기원소인 D 오비탈과 네 번째 껍질인 F 오비탈 나오는 여기에서는 18개, 여기는 32개. 그냥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써있네요. 8개의 전자가 나오는 것은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6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D 오비탈 나온 것은 10개가 있네요. 그렇죠. D 오비탈 10개가 나온 D 오비탈이 5개의 D 오비탈에서 그 속에 10개의 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오비탈의 개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의 배치는 싸움 원리, 일부 책에서는 적층 원리라고 그래요. 적층. 아래층부터 차곡차곡 싹 나간다 그래서 싸움 원리고 아래층부터 채워 나간다 그래서 적층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규칙에서 싸움 원리, 아래부터 싸간다.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 세 번째, 훈트의 규칙을 적용한다. 자, 싸움 원리는 뭔 뜻이에요? 에너지는 1주기에 있는 S 오비탈을 채우고 그 다음에 2주기에 있는 S 오비탈을 채운 다음에 2P 전자를 채운다. 그 다음에 3D를 채운다. 이런 식으로 아래층부터 채워나간다 라는 것이 싸움 원리죠. 그거와 함께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한 오비탈에 먼저 전자 하나씩을 다 채워준 다음에 네 번째 전자가 다시 또 P 오비탈의 두 번째 전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한 칸에 하나씩 먼저 채우고 빈 방을 없앤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간다. 자, 훈트의 규칙은 뭐야? 그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갈 때는 기존에 있는 전자와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스핀 방향이 반대로 채워진다. 그래서 한 채널에는 2개씩밖에 전자가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여기 써있네요. 먼저 탄소 같은 경우 보면 1s 에너지가 낮은 1주기, 핵과 가장 가까운 쪽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정하죠. 아까 뭐라 그래서 확률적으로 핵 바로 옆에 붙는 것이 좋겠지. 전자가 많이 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거 반대, 스핀 방향의 반대로 들어간다. 여기 싸웠으니까 이제 2주기로 들어 두 번째 주기로 올라가죠. 두 번째 주기는 핵으로부터 더 떨어졌으니까 에너지가 좀 더 높아. 멀리 떨어졌어. 더 많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스핀 방향 반대로 들어가고 같은 이주기 내에서 P 궤도 함수는 좀 더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씩 전자가 들어가요. 여기 비어 있어도. 그죠? 기본적으로는 탄소의 전형적인 전자 배치예요. 잘 봐두세요. 나중에 혼성화해서 이거 써먹을 거니까 혼성화해서 여기 있는 전자를 비어있는 쪽으로 먼저 시프트 시킬 거예요. 그죠? 자, 전자 배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가 무언가를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적인 이제 유기학 1장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이 뭐죠? 구조와 결합이죠. 그리고 산과 염기도 플러스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1주차와 2주차 동영상 강의를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책들의 1장의 범위가 구조와 결합이에요. 즉 어떤 원자의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고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분자를 구성하는 거니까 분자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한편 즉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미안합니다.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분자 내 결합으로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 간 결합으로 화합물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분량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내용을 보세요. 원자의 구조, 오비탈, 전자 배치, 화학 결합과 8전자 규칙,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배운 내용이 있습니까? 자, 1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용어들 중에서 유기학에서 써먹을 만한 것만 골라 놓은 거예요. 우리 교재가 1장은 이렇게 일반학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유기학 써먹을 용어들을 정리하는 거고 2장은 그거를 유기학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분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작용기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현재 유기학 제 교재 순서대로 이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용기에 따른 그 분류다 하는 얘기와 함께 3장에서는 그러한 우리 화학의 정의를 뭐랬어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해서 그 변화, 즉 반응을 이해하는 거라 했는데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동반된다. 즉 에너지는 주는, 에너지를 빼내는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이 촉진되고 느려지고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휘발유가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이죠. 근데 가만히 있는 휘발유가 불이 붙습니까? 그렇진 않죠. 외부로부터 어떠한, 물론 휘발유 유증기가 나무지게 폭발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외부로부터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즉 반응물의 단계에서 생성물의 단계를 변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변하지 않지만 이 고개를 넘어가야지만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그것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만큼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담배에 불 붙습니까? 아니죠. 불 붙인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반학에서 배웠던 용어들, 이 용어들 중에서 유기학에서 써먹을 만한 용어들만 골라낸 것이다. 자, 이 1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배울 작용기별로 유기학 책 목차를 분류했지만 4장에서 알케인, 6장에서 알켄, 알킨, 7장에서 반향적 화합물, 즉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을 배울 건데 이거를 양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케인은 쌀밥, 이중결합이 있는 알켄은 보리밥에 산나물, 그리고 반향적 화합물은 콩밥에 생선 조림, 이렇게 메뉴를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숟가락과 함께 반찬을 먹을 젓가락이 있어야지 밥을 먹죠. 근데 어렸을 때 숟가락질은 잘 하지만 젓가락질 잘 못해서 늦게 배워요. 이것처럼 한식을 먹기 위한 도구,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유기화물을 탄화수소로만 되어져 있는 한식과 같은 거기에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배울 용어들입니다. 즉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반향조꼬리 화합물을 설명할 만한 도구들이에요. 그죠? 그거와 함께 두 번째 섹션에서 작용기 분류할 때 탄소에 질소가 섞여 있는 아미노화합물, 탄소에 산소가 섞여 있는 알코올이나 에테르 화합물, 탄소에 할로겐이 붙어 있는 할로겐 화합물을 다룰 때도 중식이라고 합시다. 중식은 뭐였어요? 탕수육이 있고 팔부채가 있고, 그죠? 그거 먹으려면 숟가락과 함께 중국식 그 떠먹는 숟가락 있죠? 그런 걸 써먹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카본일기를 포함한 알데하이드나 키톤이나 애시드나 에스테르 같은 거는 양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양식에는 뭐 있어요? 티본 스테이크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혹은 뭐 피자도 있고, 혹은 뭣도 있어요? 뭐 무슨 이상한 무슨 요리도 있고, 그죠? 그럼 그거 먹을 때는 뭘 있어야 돼? 포크 있고 나이프 있어야 돼요. 그럼 포크질 하는 방법, 나이프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게 도구야. 이게 바로 카본일 화합물을 썰어 먹을 도구들이에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유기화학을 할 때 1, 2, 3장에서 서론 부분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장의 내용은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유기화에 써먹을 만한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 일반학을 열심히 했든 열심히 안 했든 그거 상관없이 유기학 시간에 이 부분을 열심히 해준다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잘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제 1장에서 나오는가? 원자의 구조,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의 껍질은 어떤 거리씩 있으며 전자가 분포되어지는 함수, 궤도함수는 어떤 오비탈로서 표시된다. 거기에는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바로 한 궤도에서는 최외곽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8개다 하는 8전자설. 그거에 따른 루이스 구조식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루이스 구조식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죠. 이거와 함께 전자가 분포되어져 있는 오비탈, 즉 궤도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비탈 뭐라고 그랬어요? 파울리레네. 슈리딩거의 파동방정식에 의해서 나온 해법이 바로 이 오비탈로 표시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오비탈이 하이브리자이제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전자 배치를 쉬프트 시켜갖고 결합이 일어나는가 라는 얘기를 따올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 대한 얘기를 혼성화해서 나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것이 반응이에요. 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간 생활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도입돼야 됩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데 이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극성이 생기고 극성에 따라서 화학결합이 달라져요. 화학결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응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기음성도에 대한 얘기와 극성 공결합,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이온결합, 극성 공결합, 비극성 공결합을 또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공명구조, 파이 전자의 디로컬라이제이션, 즉 골고루 퍼져 있는 비편자화에 따른 안정에 의해서 공명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다. 비편자에 따른 안정구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산에 대한 정의를 배웠어요. 산과 알칼리, 그죠? 신맛이 있다.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등등등등. 그런 것이 아레니우스 개념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유기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로리 브랜스트 개념,
세 번째가 루이스 개념에 대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그거에 따른 산의 짝산, 짝염기 등등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산의 세기, 경향성, 그죠? 그 수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세어지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염기도가 세어지는가? 그러한 원인은 무언가? 그러니까 왜, why 그거에 대한 배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매우 많은 양이긴 하지만 일반화 시간에 배웠던 다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유격에서 써먹을 개념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원자 핵이 여기에 있다면 핵 주변에 전자가 있다. 그 얘기죠. 핵 속에는 뭐가 있길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로 표시되고 중성자는 제로로 표시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전자가 핵 주변에 있다.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남녀 칠세 친남처의 관계다. 고로 마이너스는 전자는 핵 주변인 플러스 주변에 가까이 있다. 실은 전자가 발견되어질 분포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서 발견되어질 수도 있어요. 100분의 1 정도. 즉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고 돌을 던지면은 관역이 여기다. 핵이 관역이야.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를 던질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맞는 것이 명중이라면은 100의 한 개는 여기에 잘못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의 90개는 다 요 근처에서 맞겠죠. 그래서 여기가 구름처럼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포되어질 수 있는 분포 영역이라는 오비탈로 표시됩니다. 나중에.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고로 여기서 원자 번호라는 것이 나오는데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의 수다. 플러스로 표시되는 양성자의 수라면은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전자의 수와 같다. 원자 번호 6번 그러면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가 6개 있다. 그 뜻이겠죠. 한편 위에 표시되는 질량수는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로 표시되어 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로 표시되어 있다. 제가 문제에서 여기를 양성자 플러스 전자라고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전자가 아니라 중성자의 수다. 한편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달리다. 그럼 뭐가? 질량수가 다른 거죠. 즉 질량수가 달라서 생기는 동위 원소가 있다. 동위 원소는 뭐다?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거. 자, 탄소를 본다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에 질량수가 12인 탄소예요. 이것이 대부분이야. 근데 어쩌다가 질량수가 13인 것도 있고 질량수가 14인 것도 한두 개 있다. 결국에 탄소의 원자량은 12.011g으로 알려져 있다. 즉 12.011, 즉 0.11g만큼 이게 더 무거운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위 원소의 개념을 얘기했고 한편 오비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비탈은 뭐라고요? 궤도함수인데 원자 내에서 전자가 발견되어질 분포 영역이에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핵 주변에 전자가 구름처럼 제일 진하게 있는 것은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된 거예요. 여기도 하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100분의 1이라면은 90개는 다 이 근처에서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오비탈로 표시한다. 근데 어떻게? X, Y, Z의 원점을 지나는 공 모양의 구형으로서 표시되는 S오비탈과 X축에, Y축에, Z축에 각각의 이런 아령 모양의 로브 타입의 P오비탈이 있다. P오비탈이 있다. 즉 X축의 PX, Y축의 PY, Z축의 PZ로 표시된다. 즉
XYZ 원점을 지나는 구모양은 하나죠. 하나. 근데 X축은 길으니까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 Y축에도 어딘가에 하나. Z축에도 어딘가에 하나. 고로 S축에 하나, S오비탈이 하나, P오비탈이 몇 개? 3개가 있다. 어떻게? X축, Y축, Z축에 있는 3개가 있고 S오비탈은 뭐라고? X, Y, Z를 지나는 원점이니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는, 전자 껍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양자수로 표시되는 거와 속껍질인 부양자수로 표시되는 것이 있다. 주양자수는 이 큰 궤도죠. 핵을 주변으로 K, L, M 이런 껍질을 나타내고 그 속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4가지가 있다. 이거는 주기율표에서 주적 원소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만을 다루고 D오비탈은 전이 원소에서 나옵니다. 전이 원소족. 즉 B로 표시되는 주기율표에서 보시면은 A족으로 표시되는 주적 원소가 있고 B로 표시되는 전이 원소족이 있어요. 그쪽 가운데 이렇게. 거기는 D오비탈이 시작됩니다. 이거와 함께 밑에 란탄족과 악티늄족이 있는데 그거는 F오비탈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주기율표 잘 그려서 우리 교재 제일 뒷면에 보면은 그 교재 뒷면에 보면은 주기율표 나오는 거 있죠. 잠깐만 보여드릴까요?